네,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청량의 해라고 하죠. 을미년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신년 다짐을 하셨던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새로운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게 될 텐데, 자, 저희가 오늘은 조금 특별한 순서를 마련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31일에도 저희가 특별한 시간으로 1차 미녀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었죠. 오늘은 저희가 첫 번째로 보내드리는 방송인 만큼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의 가장 미남 기자 세 분을 모셔놓고 한번 2014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올해는 어떤 사건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지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나와 있습니다. 우선 박명호 기자와 권순희 기자, 그리고 강효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에 3명의 남자 기자로 뽑히셨는데 좀 기분들이 어떠신가요? 네, 먼저 순우 기자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자주 듣던 얘기라 특별히 새롭지는 않습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저희가 지난 31일에 방송을 하면서 저희가 오픈 스튜디오잖아요. 그래서 네. 미녀 기자들이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저희 스튜디오를 쳐다보시는 그런 광경이 목격이 됐었는데, 과연 오늘도 그런지 제가 한번 직접 진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볼게요. 중간중간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박명호 기자와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박명호 기자는 이제 새해가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네. 좀 신년 다짐 같은 거 하셨어요? 글쎄요, 사실 오늘 청량의 해인데 네. 제가 사실 양띠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양이 저 개인적으로 비교하자면 약간 좀 네. 온순한데 대신 좀 고집이 좀 세서 네. 올해는 좀 고집을 좀 덜 부리고 남들의 얘기를 더 많이 듣고 또 이렇게 또 정확한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취재는 고집 있게 하실 그렇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효진 기자의 신년 다짐도 한번 들어볼게요. 기자로서의 신년 다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예. 네. 일단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제와 오늘 한파였습니다. 서울은 네. 한파였는데 오늘도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영하 8도더라고요. 근데 체감 온도는 영하 13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저의 각오는 취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체감도가 더 높은 그런 좀 기사를 쓰자,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날씨도 춥고 이렇지만 항상 저희 현장 취재 기자들은 열심히 현장을 누비면서 남들이 보지 않는, 그리고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새해 첫 번째 멘트부터 상당히 가슴을 울리는 체감도가 높은 기사를 올 한 해는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우리가 미남 기자들을 모셨는데 역시 하늘은 공평한 것 같아요. 말씀을 그렇게 재밌게 해주지는 않네요. 모든 능력을 다 주신 것 같지는 않고. 자, 그렇다면 2014년도에 과연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가장 아쉬웠던 사건과 기억에 남는 사건들 이준희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2015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 을미년에서 뜨거운 시장의 화두가 될 수 있을 만한 키워드들을 각 부서에서 꼽아봤는데요. 어떤 주제에 올해 집중해보면 좋을지 각자 그 주제부터 한 개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시죠. 자, 먼저 침체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 문제도 있고요, 전세난 문제도 있고, 청년들의 주거 빈곤 문제도 있는데요. 올해는 해결될 수 있을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도 보시죠. 자, 두 번째 이슈는 금융시장의 뜨거운 키워드죠. 핀테크입니다. 핀테크 정부가 지원 정책을 밝히면서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좀 더 발전할 수 있을지 그 실체부터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보시죠. 자, 마지막은 삼성그룹입니다. 지난해부터 삼성그룹이 구조 개편에 나서면서 지배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될지 기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지난 2014년에 많이 기억이 남는 부분이 바로 저는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지난 작년에 이사를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동산 기사들이 정말 체감이 되는 그런 기사들이 많았었는데, 강효진 기자, 우선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부동산 취재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이사를 하셨다니까 네. 뭐 전세난, 전세난 저희 시리즈로 한번 기사를 다뤘었는데요. 전세난은 사실 뭐 지난해 이야기가 아니고 올해도 계속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따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됐었는데 사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 이게 다세대 주택 들에 대한 그 관리비 문제는 훨씬 더 좀 심각한 상태에 있거든요. 법의 사각지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빌라의 어떤 관리비 문제, 그런 문제들도 올해도 좀 집중적으로 좀 저희가 부각을 해서 문제가 좀 개선되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난방비 얘기하시니까 올해 작년에 그 김부선 씨가 그렇죠. 난방비 열사로 굉장히 이제 핫한 네, 아이템이 국회에 있었는데 나가서도 거기는 그나마 이제 뭐 법으로 보호라도 받는다 그러는데 올해 그때 보도해 주셨던 내용은 뭐 오피스텔 법으로도 네네. 보호가 안 되는 그런 소재였죠. 아파트는 150세대 이상이면 네. 그 주택법에 적용을 받아서 사실 아파트 관리비 어떤 사용 항목, 내역 이것들을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맞아요. 국토부에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오피스텔은 뭐 세대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네. 실제적으로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정확한 어떤 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그래서 문제인 거죠.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되면은 사실 어디다 호소할 곳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안타까웠던 부분이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방송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아직 변하지 않은 것이 오피스텔의 관리비 사각지대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네. 거. 그게 더 안타까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네. 방송하셨던 내용이 1억 원을 입주민들은 네. 관리비로 냈는데 네. 맞아요. 한전에서는 안 받았으니 내놔라 그래갖고 전기를 끊었던 사건이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 이후에는 좀 어떻게 진행이 좀 됐었던 거예요? 일단 전기는 이제 단전 상태에서 돌아왔고요. 한전에 그 밀렸던 전기 요금을 뭐 어떻게 마련했는지 모르겠지만 전기 요금을 마련해서 한전에 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해서 직접 여쭤봤더니 네. 일단 전기는 돌아왔는데 그 위에 문제가 또 이제 가스와 이제 가스가 끊겼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럼 가스는 또 왜 끊겼냐? 가스비를 안 냈냐? 했더니 또 가스비는 또 별도로 뭔가 또 이렇게 또 지불이 안 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정말 그 오피스텔 문제는 정말 총체적인 아까 오프닝 때도 나왔지만 총체적인 정말 난국이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오늘은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이 계속 될 것 같아요. 박명호 기자도 그렇고 권순우 기자도 그렇고 효징인 기자도 중간중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언제든지 마이크는 열려 있으니까요.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전셋값이 올해도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셋값이 올해도 완만하게나마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완만하게 상승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세입자나 어떤 서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체감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크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제가 취재했던 것은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가기 전에 봤던 집이 신혼여행을 갔다 온 뒤, 2주 뒤에 보니까 그 집이 4천만 원이 전세값이 더 뛰어 있었더라. 그러니까 2주 사이에 4천이 뛴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호가인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전셋값을 책정을 했을 때 서민들은 어디서 이제 은행에서 요즘 금리도 싸니까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 전셋값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고 이 문제는 올해도 계속될 겁니다. 여러 많은 분들께서 이 문제로 고통을 좀 받으실 것 같은데. 자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혹시 세 분 가운데? 저는 전세, 빌라 전세. 네, 저도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아직은 자가에 부모님 집에. 그러나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전세를 아마 이제 사실 되게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뭐 불과 한 1년 뭐 2년 사이 이제 보통 이제 전세 계약이 한 2년마다 이제 2년마다 이제 갱신이 되는데 보면 한 기본 한 6천만 원에서 한 8천만 원 이상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끌었어야 되고 근데 보통 이제 대출 이자를 또 생각을 해보면 보통 뭐 한 달에 뭐 거의 뭐 월급에 가까운 돈을 이렇게 이자로 내야 되는 생활은 점점 쪼들리고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전 진짜 궁금한 게 뭐 완만한 상승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폭이 어느 정도나 좀 될 거라고 좀 예상을 좀 폭은 사실 뭐 예측하기가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 지난해 기준을 보면 지난해는 주택 매매가는 2% 그리고 전세값은 한 4.5% 내외로 올랐었거든요. 뭐 올해 또 집값 전세값이 더 오른다고 하니까 뭐 4, 5%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올해 또 전세난은 유독 그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이주 수요 뭐 이런 것 등으로 유독 전세난이 더 심화될 거란 그런 전망들이 있어서 뭐 4, 5% 이상으로 더 뛸 수도 있다는 그런. 저는 이 문제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세값 대책을 세울 의지가 정부한테 있느냐에도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그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최근 EMS를 발표를 하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주택 매매 거래에 굉장히 많은 방점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전세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매매 수요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전세값 올려놓는 걸 방치하면서 은행 금리를 떨어뜨리면은 야 차라리 조금 더 빌려서 집 사고 말지 이러는 수요가 꽤 많이 나타날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경제 성장률을 높이려는 유인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전세값 문제는 단순하게 그냥 힘들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방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올해도 전세난은 꽤 힘들 상황으로 좀 갈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지금 뭐 이 서민들을 위한 전세와 그리고 월세 상향, 월세 가격의 상향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2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좀 계속해서 논의를 지켜보도록 하죠.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모뉴엘과 관련돼서 작년에 굉장히 취재를 열심히 했던 권순우 기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화가 날 텐데 좀 화풀이식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돼요. 일단 제가 이제 모뉴엘을 담당을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금융사기 쪽으로 넘어갔는데 일단 제가 조금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모뉴엘은 일단 그 지난해 이제 제가 출입을 하면서 유독 잘 되는 기업을 꼽으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 사건이 터지기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산업부를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잘 되는 기업 두 곳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을 잘 내는 두 곳 중에 하나였고 항상 모뉴엘 관계자들을 만나도 분위기가 좋고 이제 이런 기업이었습니다. 뭐 매출도 지난해 뭐 결국 가공 매출을 밝혀졌지만 뭐 한 7년 만에 매출이 뭐 1조 원을 넘었고 벤처의 거의 뭐 신화라고 이제 부를 정도였어요. 근데 특히나 이 모뉴엘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로봇 청소기를 이제 하는 업체인데 이 로봇 청소기 가격이 사실 한 모뉴엘 제품이 한 50만 원 정도 해요. 지금 삼성이나 LG가 내놓는 제품 상당히 비쌉니다. 100만 원. 로봇 청소기 가격이 100만 원가량 하는데 일단 이게 가공 매출이 이제 밝혀지고 국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지금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금융사기 흔히 말해서 이 사람들 가공 매출이 일으킨 거는 어쨌든 허위 매출을 이제 일으킨 건데 실제로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면 수출이 없었는데 수출이 있었다라고 속인 거고 그 방식은 이 물품을 이제 실는 그 선적서류라는 게 있어요. 선화증권이라고 해서 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물품 목록이 있는 이 선화증권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보통 은행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거래 신용도를 통해 가지고 다 무담보로 이제 그 신용장만 믿고 그 서류만 믿고 얼마가 물품이 있으니 이만큼 니네들은 수출을 했으니 대출해주겠다 이런 게 있고 이 중에 이거 하다가 나중에는 선화증권은 배로 띄워서 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중국으로 공장을 만들어서 배 띄우려면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운반하는 걸로 선화증권도 없이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좀 좀 짧게 좀 말씀드리면 좀 안타까운 건 어쨌든 매출 1조의 벤처기업이라고 불렸고 사실 이 부산에서 이제 열린 ITU 정권회의도 있는데 이런 글로벌 행사에서도 항상 모뉴얼 제품이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올해 초에 열리는 이제 미국에서 세계 가전 전시회가 열리는 매년 참가를 했고 한국의 우선 기술력을 이렇게 알리는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에는 그게 다 허였다는 거죠. 이게 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벤처 기업들도 문제지만 이 중견 기업들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은행권들 대출을 받는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이제 좀 가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근데 이 상황입니다. 모뉴엘 사건이 처음부터 이렇게 커지리라고는 상상 못했었죠, 권순우 기자. 예, 뭐 처음부터 커질 거라고는 당연히 몰랐겠죠. 문제가 없는 줄 알았었으니까. 저는 모뉴엘 사건을 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약간 좀 흥미거리로 꼽은 거긴 한데 굉장히 꼼꼼한 사건이었어요. 모뉴엘 사건은 사기를 치는데 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돈 쓴 데가 밝혀진 데가 검찰 수사를 했는데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를 꼽아보면은
한 40억 정도 카지노에서 돈을 썼다고 박홍석 대표가 이제 관세청 발표 결과 나왔는데 네. 카지노에다 돈을 썼다는 거는 카지노 가서 도박을 했다는 얘기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칩으로 바꿨다, 현금으로 가져가면 그 돈을 이제 자금 세탁에 대해서 어디다 쓰는지 아무도 모르게 돼요. 그래서 그 돈도 어디 갔는지 모르고 16억 원 제주도에다 별장을 만들어 샀다 그랬거든요. 그 돈도 별장을 사서 모뉴엘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그 16억 원도 다시 박홍석 대표 주머니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돈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12억 원을 강남에 카페를 만든다 그랬는데 신사동에 이제 컬리수 카페 만들긴 만들었었거든요. 그 카페는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 1억 원 정도가 될 거라는 것이 인테리어 업계에선 정설로 통해요. 네. 그럼 나머지 11억 어디로 갔냐?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제 거의 박홍석 대표가 썼다 그랬던 모든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고요. 여기서 하나 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꼼꼼한 사건이라 그러는 게 모뉴엘하고 거래한 모든 공적 금융기관 담당자가 다 뇌물 받아서 들어갔어요. 그렇죠. 아, 싹 다. 네.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처음에 무역보험공사가 2009년에 모뉴엘하고 담당을 해주면서 2009년 당시에 매출 이렇게 담보 실적이 500%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그때 담당 팀장이 돈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비서팀장이 돼서 사장님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주말에 사장님까지 지금 검찰에 구속 기소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살짝 좀 말씀을 드리면 왜 이게 위험한 거냐면 이 무역보험공사가 이 무슨 역할을 좀 하는지 약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약간 좀 필요가 네. 있어가지고 그 수출입은행이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런 모뉴엘의 선정에 대해서 대출을 이제 은행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류 가지고 대출을 일으키면 여기에 보증을 해줘요. 네. 그게 만약에 뭐 무역보험인데 이 보증을 해주면은 신용도가 그만큼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담보로 해서 은행들이 거기에 뭐 예를 들어 3천억 원 대출해준다. 그럼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해주니까 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담보로 뭐 1,500억을 더 해주고. 그러니까 원래 해줘야 될 대출보다 더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게다가 첫 번째로 이제 대출을 해줄 때는 뭐 실사를 어느 정도 했다고는 들었지만 그 이후 추후의 대출에서는 거의 서류상으로만 했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예,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담당자들이 돈을 받았다는 게 네. 사실 알고 지내다가 이제 돈을 받거나 뭐 누구를 연결해서 받거나 이런 경우들은 흔히 있는데 그럼요. 그 담당자한테 직접 돈을 주고 그 돈을 직접 받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웬만하면 걸리니까. 근데 모뉴엘은 또 얼마나 꼼꼼하게 챙겼냐면 그 담당 이사 같은 경우는 퇴직한 후에도 매달 500만 원씩 3년간 그 이사님, 사모님 통장으로 고문료 명목으로 돈을 줬고요. 수출입은행 그때 2009년 히든 챔피언 당담할 때 그 담당 팀장님, 부장님 두 분 다 구속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담당 팀장님도 S모 대학교고 부장님도 S모 대학교인데 그 당시 행장님도 S모 대학교인데 뭐 연루가 됐다는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약간 의심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본자문서 취급을 안 하고 노원지점에서 취급을 했었거든요. 네. 처음에 노원지점 취급했던 팀원분, 지금은 팀장분 또 자금 내역에서 모뉴엘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상당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면은 다른 감독기구는 뭐 했냐? 국세청 2012년에 세금 조사했거든요. 그분도 3천만 원 받아가지고 지금 구속됐습니다. 그럼 언론은 자유로울 수 있냐? 언론에 항상 모뉴엘 하면 수식어가 그 빌 게이츠가 극찬했던 모뉴엘이라고 다 수식을 하면서 그렇게 포장을 같이 해줬거든요. 네. 제가 2007년 빌 게이츠가 CES 키노트에 나온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모뉴엘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면은 누가 나온 겁니까? 예? 뒤에 이제 제품의 모뉴엘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결국엔 밝혀진 거는 이제 그 모뉴엘 자체가 이제 약간 이제 스스로 홍보를 한 것처럼 이게 약간 나타나게 되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빌 게이츠가 그 얘기를 해요. 2007년에 윈도우 비스타가 지금 새로 나왔는데 네.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서 이 좋은 프로그램이 탑재된 PC가 여러 개가 나와요. 네. 그 중에 한 대에 모뉴엘이 있었던 것 뿐인데 뒤에 설명하는 이제 백커피 화면이 나오죠. 그런 거에서 그걸 이제 잘 포장했을 때 언론조차도 누구도 검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뉴엘이 사기를 치는데 감시를 해야 됐던 사회적 감시망들 국세청도 안 하지, 은행도 안 하지, 무보도 안 하지, 수출입은행도 안 하지, 산업은행도 안 하지, 언론도 안 하지, 금융감독원도 그 전에 그 자회사 감리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럼 충분히 밝혀낼 개연성이 있었지만 그 모든 사회적 감시망이 눈을 감은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라
정말 꼼꼼하고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저는 2014년의 사건을 꼽고 싶습니다. 근데 좀 시간을 저희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반면에 굉장히 허술했던 것도 네. 있었죠. 굉장히 호소했던 사건 제가 이건 그냥 재미로 항상 하나 이 모뉴엘과 같이 나왔던 사건이기도 해요. KT ENS. 그렇죠. 근데 뭐 사건은 다른데 네, 다르긴 회사 한데, 이름은 예. 이 사건이에요. 이게 KT ENS 사기 대출 금감원 간부 연루 확인. 네. 이게 얼마나 사소한 사건이었는지 제가 좀 지난 얘기니까 좀 네.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금감원 간부가 어떻게 연루가 돼갖고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금감원 간부가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이에요. 저쪽 옛날에 그 사기범들하고. 네. 그분 이제 사기범 후배가 이제 동네 후배 한 10년 된 후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이 와서 선배님 뭐 금감원에서 뭘 좀 자료를 내라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갖고 이제 보니까 자기 친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저쪽에 담배 피는 데 가서 같이 담배 피다가 뭐 좀 보는 거 좀 있어? 그랬더니 나 좀 보는 거 있어.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가서 이제 후배한테 얘기를 해준 거죠. 야, 너 큰일 저질렀다더라. 너 자수해라. 그랬더니 후배가 도망간 사건이에요. 그래서 금감원 그 간부가 네. 내부 정보를 유출을 해가지고 사기범을 방조했다 뭐 이런 사건인데 그 실체는 사실은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돈을 받고 향응을 접대받았다. 그 얘기는 이제 사업하는 후배가 10년 동안 알고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술을 사줬겠습니까? 그 돈을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20억짜리 농장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 20억짜리 농장에서 6억 원 규모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일도 있었어요. 네. 이제 그게 이제 그 수사 결과에서 나온 얘기는 예전에 1억 원을 빌려줬다가 다시 돌려받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이 그냥 묶여 있다가 그 다시 돌려받았으니까 돈을 주진 않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은 등기를 같이 올려놨던 거고 그 농장은 이미 파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금감원 간부가 받은 돈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건을 그냥 이 기사만 보면은 간부가 연루가 돼서 뭐 사기를 방조해주고 뭐 금융회사에 압력 넣고 뭐 이런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았지만 그만큼 공직자들은 이 꼼꼼하게 이런 작은 일 하나라도 이런 데 연루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그 사소하지만 중요한 인상을 줬던 사건입니다. 네. 담배 필 때도 말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조심해야 돼요. 대화할 때도. 조금 다른 얘기를 좀 어쨌든 이게 자, 근데 뭐, 저희가 시간이 예, 그렇게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그 박명호 기자 이번에 그 삼성에 예. 계속 출입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내년 전망이 좀 궁금한데 어때요? 삼성.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뭐 재출입처에서 있었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이건희 회장의 이제 그렇죠. 지명이었습니다. 이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도 고생 많이 네, 했었죠. 저희도 엄청 뭐 전사가 비상사태에 걸렸었어요. 최근에는 상황이 좀 어떻게 일단은 삼성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 이 많이 건강이 좀 회복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계속적인 공식적인 입장인데 언론의 방향을 보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건희 회장보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초점을 좀 맞추고 경영 승계가 이제 자연스럽게 좀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해 삼성이 엄청나게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뭐 이건희 회장이 쓰러져서 이제 투병 중인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하지 않을 거라 얘기했던 삼성 SDS의 상장, 제일모직의 상장도 네. 있었고 근데요, 네. 그 상장 부분이 이건희 회장이 뭐 하지만 이재용 승계 얘기하는데 결국은 승계 받으려고 그거 그렇죠. 상장시키고 네. 팔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현금화를 해야지 뭐 그렇죠. 세금도 내고 막 네. 하니까. 뭐 어쨌든 제일모직도 그렇고 이제 과거 이제 에버랜드 네. 뭐 제일모직이 어쨌든 지금 승계 구도에 있어서는 가장 이제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 최상단에 있는 거고 지금 SDS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모가가 이제 뭐 다른 얘기를 조금 하자면 원래 공모가 20만 원이었는데 그 상장 위에 40만 원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최근에 다시 한 20만 원대 네, 다시 다시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이제 이게 이재용 부회장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세 재원을 약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일단 다 상속을 받는다고 해서 상속 재원으로 필요한 게 약 한 5조 정도 돼요. 5조 정도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뭐 주식이 됐던 현금이 됐던 5조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상속 재원으로 이제 활용할 가장 큰 그 지분이 이제 예상이 되는 게 삼성 SDS 주식이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뭐 일부 뭐 다른 기업들 주식인데 일단 올해 삼성그룹 하면은 지난해 사실 뭐 연말에 뭐 한화에 뭐 삼성 테크인, 삼성 종합화학 등 뭐 4개 계열사 빅딜도 했고 그동안에 무수히 뭐 기업을 쪼개고 합치고 뭐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이뤄져 왔는데 올해 그냥 제가 딱 생각하는 거 하나 중에는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건설사, 건설 부분이 딱 하나 남은 네. 것 같아요. 지난해 이제 삼성 중공업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합병을 하다가 하려고 했지만
이 주주들 특히 이제 국민연금을 비롯해 뭐 기관들도 그렇지만 개인 주주들이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반대 매매 청구권을 이게 요구가 좀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이제 무산이 됐는데 어쨌든 건설사를 삼성그룹이 좀 이렇게 통합을 해야 할 필요는 있거든요. 네. 뭐 삼성중공업,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물산, 뭐 에버랜드의 건설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이 앞으로 이제 올해 이제 지난해 삼성전자가 이제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좀 물론 다른 대기업보다는 잘하고 있지만 예전만큼 이제 그렇죠. 과거의 영광, 뭐 분기 영업이익 10조 원 이렇게 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올해는 이게 얼마만큼 이제 회복되느냐 이런 게 좀 관건인 것 같고 만약에 그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건강이 회복된다는 전제를 뒀을 때에는 그렇다면 그 지배구조 개편은 올해 내로 마무리가 되지는 않겠네요.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다시 경각이 좀 좋아져 경영 복귀를 네. 하더라도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한번 이제 이주영 부회장 체제로 이제 흘러갔지만 지분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2, 3년 내년에 모든 게 다 정리되겠다. 그런 건 사실은 어렵고 앞으로 그 지분 정리, 지분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계속해서 이게 나오는 건 삼성그룹이 지주회사로 이제 전환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 지주회사 전환 얘기를 조금 하나 하자면 지주회사로 전환을 해야 상속세를 이렇게 좀 분납을 해서 이게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올해부터 조금씩 삼성그룹이 이 이재용 체조의 변화를 조금씩 좀 이뤄내지 이렇게 좀 계속해서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고. 삼성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말씀하셨던 건설사 부분의 어떤 통폐합이라든지 그 구조 개편은 좀 무리 없이 진행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한번 실패를 했잖아요. 일단은 중공업과 엔지니어링의 합병은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됐지만 삼성그룹에서 얘기하는 것도 일단 그렇게 무산이 돼서 아쉬움은 좀 있지만 주주들의 시장의 반응을 한번 시도해 보겠다라는 얘기도 좀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올해도 지금도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미 삼성그룹이 그 통합을 준비를 하면서 조직도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많이 짜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협업을 하면서 올해도 아마 다시 한번 그런 합병을 다시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내년도 이 경제계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핀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핀테크는 물론 지금 현재 취재 범위에 벗어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안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 핀테크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과 직접적으로 매체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 분 다 그냥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내년에 내년이 아니죠. 2015년에 핀테크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규제적인 문제점이 많잖아요. 권순희 기자가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예, 아무래도 제가 금융 쪽이니까 간단하게 핀테크가 뭔가를 제가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CG 준비되셨으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금융거래, 돈 거래를 하는데 예전에는 금융회사를 통해서 돈 거래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꼭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기술을 통해서 고객들끼리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 옛날에는 이제 이 고객이 돈이 필요하고 저 고객이 돈이 필요한 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역할을 금융회사가 해줬다 그러면은 이제는 IT 기술이 모든 사람을 직접 연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직접 연결을 하면서 금융회사의 역할을 IT가 대체하는 거 아니면 금융회사가 하던 역할의 효율성을 IT가 높여주는 거 이거를 이제 핀테크라고 정리하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점들 있으셨어요? 핀테크에 대해서? 전 권 기자가 취재를 열심히 했던 그 핀테크 사례를 보면서 사실 이거 미래 혁신 기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 경제의 가치를 굉장히 드높이고 있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핀테크라는 단어를 보면서 저는 셀카봉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이전에 이제 기사도 좀 나왔습니다. 셀카봉을 최초로 발명한 사람은 그럼 누구인가? 여러 가지 아직까지 확실히 누구다라는 건 없지만 일단 특허 출원한 기준으로 보면은 1983년도에 일본인 우에다 씨가 우에다 씨가 최초로 셀카봉 특허 출원을 했다라는 거고 셀카봉은 지난해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발명품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었는데요. 1983년으로부터 지난해까지 대략 한 30년, 30년이 지났잖아요. 30년 만에 빛을 본 셀카봉. 핀테크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따져보자면 핀테크도 미래혁신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셀카봉처럼 각광을 받을 때가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먼저 터트리는 사람이, 그리고 네, 먼저 그렇습니다. 그 선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이 핀테크 시장에서 좀 많은 두각을 나타낼 것 맞아요.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려면은 정부가 이 제대로 어떤 핀테크라는 어떤 개념과 어떤 그다음에 수익 그리고 어떤 저희 파이라 그러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분석을 가지고서 좀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지 않나. 단순히 핀테크가 미래 어떤 신성장 동력,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딴 데 다 아니고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사실 뭐 크게 얻을 건 없다고 보고요. 그렇죠. 사실 맞아요. 뭐 이 핀테크 뭐 어쨌든 IT와 이제 특히 이제 모바일로 아마 규제 뭐 더 집약이 될 것 같아요. 네.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송금을 하고 뭐 매장에 가서 이제 뭐 스마트폰 하러 뭐 NFC라고 하죠. 이제 스마트폰을 딱 대면 이제 결제를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을 탈 때 이미 좀 활용이 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이나 유럽 이런 선진국들에는 이미 이런 게 많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애플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애플페이 네. 이미 좀 시작을 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듯이 정부가 어떻게 계획을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올해부터 이제 뭐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하려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송금이나 이런 서비스는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네이버 라인도 이렇게 우리나라 뭐 네이버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준비하고 아직까지는 이 외국 기업들의 공세를 우리나라 시장에서 막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삼성이나 LG 이런 대기업들이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근데 준비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방향성을 아직 제대로 뭐 방향성도 잡아놓고 있지만 언제 시작을 해야 할지 이거를 아직 좀 잡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어려운 게 이제 네. 핀테크 부분은 금융 관련한 거라 그러니까 핀테크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그냥 모든 금융법이 규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해외 송금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금융회사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알리페이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엄청난 히트를 기록을 했는데 그럼 알리페이의 구조를 보면 알리페이가 정말 이렇게 기술이 좋아서 그런 거냐? 라고 보면 알리페이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알리페이 같은 경우는 지급결제 서비스 업체인데 그게 이제 타오바오닷컴이라고 알리바바 쇼핑몰이에요. 저걸 이제 지급결제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저기까지만 보면 우리나라의 대부분 회사들도 하고 있어요. 근데 알리페이에 돈을 넣으면은 위어바오라는 MLB 금융상품에 가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텐성펀드가 자산운용을 해서 5% 이상 6% 가까운 금리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는 지급결제 서비스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은행 금리 2배 이상 주는 고금리를 주기 때문에 저걸 네. 많이 이용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게 모두 다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뭔가 저기를 하려면 금융 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 판단부터 다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쉽게 기술만 보고 접근할 만한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핀테크가 활성화되기 위한 키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슈의 현장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을미년은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뭐 사건과 사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도 많고 상처도 많았던 그런 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좀 좋은 쪽으로 역사에 길이 남기는 해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진 기자와 권순우 기자 그리고 박명호 기자 보내드리면서 오늘 이슈의 현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자,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